칠록 전기소설 유창 제53화 공심일식 조선의 스승 유창 위현종 지은 영상제작 익산종 14태조롱의 수릉반 유상과 태종의 친제 유창은 권군과 함께 덕수궁에 있던 태상왕 태조를 만나러 갔다. 반가운 분들이 오셨군. 먼 데서 벗들이 찾아오니 야니 즐거우랴. 공자께서도 그랬지. 주안상을 내오라 하여 세 사람은 둘러앉았다. 파격이었다. 유창이 있기 때문에 격식을 무시한 것이다.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네. 얘기해보게. 술잔을 들어 올리던 유창은 마시기를 못하고 울컥 치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왜 이러시나 선안 전하 용서하시옵소서. 국가장례를 생각하니 만감이 서여 죄를 지었나이다. 개국해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말하는 바로 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올라서서 전도양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상은 세자에게 양해하겠다 하셨습니다. 양이라도 이제 45 젊은 나이에 이유가 뭐라든가 세자도 왕위에 나갈 만큼 모든 걸 갖추었으니 물려주고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구먼. 황궁합니다. 태상왕께서 하해와 같은 성음으로 금상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만하면 용서한 것인데 뭘 어떻게 더 하란 소린가.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하시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성계가 화를 냈다. 권군이 당황하여 수습을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성계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금상은 보육상쟁을 벌인 원흉이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버린 만큼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리 되면 나라가 흔들리고 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던 것이다. 물론 그 아들을 원수보듯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외관상 용서하고 화해한 것처럼 만들었다. 전하, 아직도 금상의 가슴 복판에는 말뚝만한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가슴을 안고 국가를 자랑스레 통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지요. 양해하고 물러나겠다는 건 바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라 봅니다. 권군은 전전긍긍이었지만 유창은 거침없이 태조 앞에서 직언하고 있었다. 태조는 묵묵히 들으며 침통하게 술잔을 비워냈다. 다 했다. 내 가슴 복판에도 그 대못이 박혀있노라. 내 가슴의 대못은 누가 꼽아준단 말이냐. 물러가라.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물러나왔다. 저녁이 다 돼서 금상은 덕수궁에서 태상왕이 찾고 있다는 전달을 받았다. 금상은 즉시 덕수궁으로 나갔다. 그러자 태상왕 전하를 뵙습니다. 원기를 다시 찾으신 걸 보니 기쁘기 이를 새 없습니다. 전예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송구가 옵니다. 죄송한 나라를 전하는 대사인데 과인에겐 미리 상론하지 않았느냐. 용서하옵소서. 조정의 일을 나에게 전해주는 대신들도 없는데 오직 옥천군 유창과 기창군 권군만이 달려와 울면서 보했다. 금상을 모시는 충신은 오로지 이 두 신하뿐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왕은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지 않느냐, 귀밑머리가 휘어졌느냐. 그래서 학문이 통하지 못하였나, 사리를 알지 못하는가. 갑자기 물러나 편안히 쉬자는 것은 그 무슨 뜻인가. 내가 백수를 다한 뒤에는 왕 마음대로 하는 걸 그냥 놔두겠지만 아직 내가 죽기 전에는 2번 다시 전이란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그리 알아라. 지연 죄망국하옵니다. 누가 뭐라든 금상,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며 이 아비의 모든 것이다. 과인은 너밖에 없다. 부디 성군이 되고 명군이 되어라. 태조의 그 말 한마디에 임금은 간격의 눈물을 쏟았다. 도승지, 그 내의 왕에게 가장 큰 대접에 술을 가득 부어 권하라. 임금 곁에 있던 도승지 황희에게 명했다. 임금은 스스로 잔에 술을 달아 황희에게 주고 태상왕에게 먼저 닥치게 하고 자기도 받아 마셨다. 역시 사람의 목숨은 무한하지 못한 것이어서 강권하던 태조들아라 눕는 날이 많아졌다. 금상을 불러 깊은 감동을 남기고 난 뒤 2년 후에 태조는 무한으로 창덕궁 광열루에서 눈을 감게 되었다. 복상이 났던 것이다. 1408년 5월 24일이었고 고산 74세 되었다.
입장에 맞게 장례의 의식을 위한 각 부서가 정해졌고 유청은 모든 장례 일체를 치르고 감독하는 빈전도 감판사가 되었다. 임금이나 왕비가 서거하면 장례를 완전히 다 마칠 때까지 보통 3-4개월 걸린다. 장례를 치르기 위한 각 부서가 정해지고 임금의 시신이 능해 묻힐 때까지 대궐 안에는 빈청이 마련된다. 그와 동시에 곧바로 장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장지 명당을 알아보기 위해 영의정부사 하륜이 각처를 돌며 탐색한 끝에 경기도 구리로 정해졌다. 붕어한 지 2달이 훨씬 지나서였다. 그런 다음에는 능지 축조 공사를 해야 한다. 수백 명의 인부가 1달 넘게 공사를 해야만 축성이 된다. 그러는 마지막으로 발인을 하게 된다. 발인은 2개월 후인 9월 7일에 빈전에서 백관을 솔과한 태종 임금이 나가서 시신과 혼백을 떠나보내는 변절례를 행하고 발인을 했다. 마침내 태조는 구리 건월릉에 묻혔다. 보통 왕릉이든 어떤 무덤이든 둥근 봉금은 금잔디가에 입혀지게 돼 있는데 태조의 건월릉은 잔디로 덮인 게 아니라 억새풀로 덮었다. 태종의 뜻이 담겼기 때문이었다. 이성계의 고향은 한경도의 영웅이었다. 태종은 그 고향집 뒷마당에서 흙을 퍼오게 하여 무덤을 덮고 뒷마당 뒤에 울창하게 피던 억새풀을 가져오게 하여 심게했던 것이다. 장례가 완전히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오왕성으로 돌아가는데 유독 한 사람만 남았다. 수릉관으로 자청하여 재수받은 유청이었다. 건월릉 수릉관을 자청하여 능기기가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미 북청으로 귀양간 막내아우 유치의 일로 한간에 유청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이상 기류에 대한 금상의 심려를 해하여 조정을 떠나 있으려는 것이다. 수릉관은 반낮을 가리지 않고 3년상이 끝날 때까지 무덤 속에 있는 태상원과 함께 지내며 능을 지키는 관리이다. 수릉관은 아무나 되지 못한다. 학덕이 높고 관원상제 등 제의에 달통하고 무엇보다 망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으냐를 따져서 명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태조를 지키는 신하로 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생전 태상왕 태조의 지호와 신임을 제일 가까이서 받은 지신이고 금상태종 역시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었기에 수릉관에 명한 것이었다. 그의 나이 56세 때였다. 왕릉인 건월릉에는 릉 주위에 사당, 빈단, 사무소 등 부속 건물들이 여러 채 들어서고 수릉관 밑에는 수릉사호에도 여러 명의 관료와 하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았다. 임금은 종신들과 함께 부왕의 능을 참배하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다 집무소 광당에 들려서 수릉관 유청을 위로하고 점심수로를 들었다. 새해부터는 전번에 유도왕 때서 새롭게 맞는 삼장 통고법에 의한 과시제도에 따라 문과중시는 치러되니 이번에는 무과중시를 치러 우수한 무당을 뽑아내시오. 분부 박잡겠습니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다는 왜구들의 노력질이 그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태조대왕의 홍산대첩으로 왜구를 웅징한 뒤부터는 나라가 평안해졌지만 온 나라가 쇠약해지자 그동안 원의 지배를 받아오던 북방의 여진족들이 머리를 들고 소란스럽게 하기 시작했소. 북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실력 있는 무장들을 길러내어 나라의 안전을 맡기려면 무과시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뽑혀야 하니 유도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뽑도록 하시오. 임금은 유청에게 그렇게 당부했다. 분부받대로 행하겠나이다. 문과, 무과 과거시험 제도를 새롭게 제정한 사람은 유청이었다. 제1의 문과시험은 이미 시행했고 무과시험을 실시하란 상감의 명이었다. 무과중시는 3년에 한 번씩 초시를 실시하여 중앙에서 70명, 지방에서 200명의 합격자를 뽑아 향후 7년 동안 공무를 지킨 뒤 7년에 한 번씩 승진시험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복시하였다. 초시 복시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임금 앞에서 전시를 보는 명예를 얻게 되어 있었다. 석 달이 지나갔다. 과시 준비로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추석이 돌아왔다. 추석이라 해도 능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추석날 오후가 되었는데 능에서 일하는 사인이 방으로 들어와 수릉관 도감판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더냐? 댁에서 오신 분들이라 했습니다. 안으로 모실까요? 아니야. 내가 나가보지. 유청은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응애 정문 이 공터 잔디밭에는 7명이나 되는 유청의 직계 식구들이 찾아와 서 있었던 것이다. 이게 웬일이냐? 아버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큰아들 잉통이 절을 하며 아버지 손을 잡았다. 형제 그리고 손자들까지 다 왔습니다. 추석 차례를 지냈으면 조상님들 계신 산영으로 가서 차례를 다시 드리고 성년할 일이지 여긴 왜 다 왔느냐. 지금 저희들은 선영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아버님, 자식들과 손자들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당 혼전에 계신 태조대왕은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 우선 아버님부터 뵙겠습니다. 절 받으세요. 금년 37세 된 큰아들 잉통이 먼저 절을 했다. 그에 따라 잉통의 자식들인 18세 난 첫째 지주, 시조 둘째인 16세 신줄, 조 셋째인 14세 계주, 시조가 함께 절을 했다. 이어서 잉통의 형제들인 둘째 34세 인제, 시조, 셋째 31세 인기, 시조의 절을 올렸다. 넷째 28세 상호, 시조는 출계를 해서 보이지 않았다. 잉통의 다른 형제들은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다. 술죄를 받고 자손들을 둘러본 요청은 망감이 서리는 듯 자신의 수염을 떼담았다. 나에게도 벌써 이렇게 장성한 손자들이 있었단 말인가. 내 나이 올해 몇인가? 56. 56세론가 무상한 세월이구나. 마음속으로 혼자 자탄했다. 지금 장남인 잉통은 훗날 이조판서를 지냈지만 지금은 상서성의 한간 정호품으로 공직하고 있었고 나중 국자감성을 지낸 차남인 인제는 병교의 주소 정치품으로 나가고 있었으며 차남인 인길은 성균 합정 정파품 차남인 상우는 형조의 기간 정국품으로 차영계 모두 출사하고 있었다. 식년에는 첫 손자 지주가 과시를 본다합니다. 대국 공신의 손자이니 과시를 안 봐도 당연히 문직을 얻어 거슬길에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시험을 고려하느네. 더니 저는 싫답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니까. 저는 제 실력으로 출가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세웁니다. 생각이 바르구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 유청은 흡족해하며 장손자를 칭찬했다. 작다 들어오니 대왕의 사당에 나가 간단한 성묘제사를 올리기로 하자. 태조대왕도 기뻐하실렀다. 수릉 찬년상을 마치면 수릉 기간이 다 끝이 나나요? 그렇다. 몇 달 있으면 새해이니 찬년탈상이네요. 왜 그렇게 따지느냐? 자, 어서 태조대왕을 뵈러 가자. 유청한 자식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듬해가 배다 유청한 삼천이정부사 정이틈 국가의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최고위 관리로 제수되었다. 3년 탈상이 되어 수릉 기간을 마치게 되면 조정으로 돌아오란 뜻이었다. 4월이 되자 탈상의 제사가 끝나 유청은 금상으로부터 간사의 뜻이라여 공을 인정받아 비단 한 필, 은대 하나, 도지고 10결, 노복 5명과 모자, 신발 그리고 안장까지 잘 갖춘 말 한 필을 받았다. 그리고 능축 공사에 공헌되었던 박사의 노비들은 향후 3년간 요역을 면제해주는 헌사를 내렸다. 그리고 나서 태상왕의 3년상 마친 것을 위로하여 해운정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중신들도 집회연왕 참여하였다. 임금은 일일이 대신들에게 술찬을 내줬다. 오늘은 외진 산속에 가서 그동안 3년씩이나 지하에 계신 태조대왕을 모시고 있다가 돌아온 옥천군 유장공의 노고와 충성을 위로하기 위해 중신들을 불러세니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시오. 그러자 중신들이 일제히 술잔을 들고 탈상 마친 것을 기념하고 유청의 노고를 위로했다. 옥천군은 중신의 표상이요. 과인이 어린 소년일 때 처음 배웠는데 언제나 그놈을 잊지 않고 아무리 오래 자리에 앉아있어도 자세 한번 흩트이지 않는 선비였고 벼슬이 높아지던 그대로 위던 간에 평생 마찬가지 선비였고 신중에 간직한 공신이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뜻에서 과인이 어찌 한 봉을 내릴까 하오. 그러면서 태종은 내관 쪽을 바라보았다. 내관이 단상에 두루마리로 된 족자 하나를 받쳐 들고 나왔다. 하사토로 가라. 예.
유청은 어필 족제를 받았다. 상감께서 직접 친필로 쓰신 족제라니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대대로 길이 보전하 겠나이다. 성운이 만국하옵니다. 유청이 절을 했다. 선암 무슨 말씀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태붕에 보이시오. 부시중 권군이 퇴근했다. 머뭇거리던 유청이 족제를 불어들어 보였다. 공치메이시 행서체의 글씨였다. 어떤 기토한 의미로 쓰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낙 권명손이 물어보았다. 그러자 태종은 조금은 겸연쩍어 하면서 말했다. 과인은 학문이었다는 걸 미리 감안하라. 공치메이시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엔 인의의식가 바르게 갖추어져 불결한 사심이 없어져 깨끗한 상태의 마음을 공심이라 한다. 그 시선과 공평한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옥천군 같은 군자가 된다는 말이다. 중신들이 모두 놀랐다며 임금을 칭송했다. 이세 얘기지만 이번 경연 때 옥천군 유청이 가르치마리오. 그 가르침을 명심하고서 예, 유청은 옥천군에서 옥천부원군으로 승차되었다. 부원군이 되었다는 건 대사실이 아니었다. 임금의 장인이 되면 국구라고 부원군자가 붙는다. 물론 부원군은 국구만 받는 게 아니다. 나라의 원로 1등공 신정일품이 되어야 받게 되는 자랑스러운 최고의 품기인 것이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53화 끝. 다음 제54화에서 계속됩니다.